우리가 450만 대를 생산하는 5위 국가고, 그 다음에 업체도 5위 업체고, 무역 흑자가 제일 많은 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유일하게 발전한 국가이면서 회사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의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해서 그냥 보면 전자가 노란 건데요, 자동차가 파란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연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자동차 산업 발전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이 나라별로 보면 우리가 90년에 10등이 됐다가 나라별로 2005년에 95년에 5등이 된 다음에 계속 우리가 5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 유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 중국이 최근에 등장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2,200만 대, 그 다음에 미국이 1,000만 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이 1,000만 대 수준이고 독일, 한국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안 보던 나라들이 많을 텐데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8,700만 대, 올해 9,000만 대, 앞으로 한 1억 4천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별로 보면 신흥공업국이라고 하는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제가 현대자동차에 있었을 때 12만 3천 대였는데 그때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가 벌써 100만 대, 50만 대 넘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근데 이제 작년 보면 한국이 450만 대로 한 40배 이렇게 크게 성장한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뭐 원래도 100만 대를 만들었지만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내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을 800억 달러,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한 2배 내지 3배 정도가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12년 보면 820만 대를 생산하고 800만 대 판매해서 트레이드 서플러스가 617억 달러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285억 달러니까 자동차의 무역 흑자가 뭐 전체 무역 흑자의 2배 정도 되는, 반도체 무역 흑자가 한 1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제조업 전체 생산의 11.5%고요. 총 세수의 15.3%예요. 고용이 전체 한 11%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2000년하고 2010년 보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판매 많이 들면서 영업이익률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뭐 포스코 이런 데가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제일 해피한 회사가 뭐 애플 같은 회사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30%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 한국 기업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발전했다. 기업으로 보면 현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750만 대, 참고로 1, 2, 3등이 900만 대, 1000만 대 수준이죠. 그 다음에 르노니산이 800만 대.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때 현대자동차가 1000만 대 내지 1100만 대 정도로 하려면 지금부터 한 300만 대를 더 만들면, 이게 1등은 하지만 뭐 1등 한다고 뭐 973만 대, 71만 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글로벌 리더 그룹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1100만 대, 1000만 대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1000만 대, 1200만 대를 만들 건가, 판매할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5등이 됐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현대가 2012년에 10%죠. BMW가 10.9%인데 BMW 다음으로 제일 높은 회사가 현대자동차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2012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지금도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조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maybe 한 7%, 8% 이렇게 되는 걸로 얘기되는데 7, 8%도 낮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다 잘 나가느냐? 현대기아만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쌍용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째 적자고요. 한국GM하고 르노 같은 경우는 거의 적자를 면한 상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국내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빨리 발전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현대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국내 마켓쉐어가 65%까지 떨어지고 국내 수입차의 비중이 올해 한 14% 좀 13% 될 거고 내년에 15% 될 거다. 그러니까 수입차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스피드 경영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느냐라는 거를 방향과 속도로 봐가지고 전략,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지배구조, 현대자동차 같은 어떤 내국 지배구조,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 그 다음에 그런 전략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선진국을 어떻게 빨리 따라잡는가라는 게 전략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스피드 경영 어떤 그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빠르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정부 정책, 경영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 정부 정책이 70년대 굉장히 잘된 정책이죠. 그래서 74년에 장기 자동차 계획을 만들어서 정부가 우리 고유 모델을 만들고 위기 조장하고 산업 구조를, 업체 수를 컨트롤하고 부품 산업 육성한 거가 굉장히 잘한 그런 거였고, 구체적으로 74년에 75년까지 95%의 국산화율로 엔진 바디 플랜트를 5만 대 이상을 자체 생산하면서 2,000불 이하 자동차를 만들고 81년까지 7만 5천 대 자동차를 수출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거였고, 이거를 잘 따라서 한 유일한 회사가 현대자동차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75년에 포니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그 로컬폼이 한국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서 75년에 로컬 모델을 만들었고, 80년에 미국 들어왔고, 그 다음에 90년에 어떤 신제품 개발을 많이 했고, 2000년에 품질 경영을 통해서 품질을 굉장히 빨리 한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게 방향이라는 게 빨리 따라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생산기술, 제품기술, 경영기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 공장을 빨리 건설하는, 품질을 빨리 향상하는, 제품을 빨리 개발하는, 기술을 빨리 초월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세계화를 높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품질 같은 경우에 IQS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 현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기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나쁜, 그러니까 품질의 결점이 많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초월해서 지금은 도요타를 앞서든지 아니면 세계 평균을 앞서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해 건데요, 현대가 2004년하고 2006년에 도요타를 초월했고, 포르쉐, 제기어, 렉셔스, 현대가 4위인데요. 사실은 포르쉐, 제기어, 렉셔스가 이게 고급차들이니까 양산차로는 1등이다. 그러니까 100대당 결점수가 94여 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2014년에 내고 있다는 거가 현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도 상당히 높아진 거고요. 피아트나 집, 미쓰비시, 마츠다 뭐 이런 회사들이,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품질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밸류가 올해 104억 달러로 40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품질이 좋아지면 브랜드 가치가 좋아지고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프라이스 리더십이 생겨서,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많이 팔려서 결과적으로는 인더스트리 리더십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가, 현대가 품질이 2004년에 좋아졌고 그 다음에 2010년 돼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그 결과로 ROI라고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10%대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보나는,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그런 어떤 상황이 2000년대 와서 됐다, 그런 거고요. 브랜드 가치를 보면 도요타가 1등이고 424억 달러. 참고로 삼성이 7인데요, 7위. 도요타보다도 브랜드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으로서는 제일 높은 그런 건데요. 삼성전자가 455억 달러. 그 다음에 현대가 104억 달러 40인데,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요. 현대가 생산량이나 판매량으로 보면 아까 5위라고 그랬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7위. 이거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R&D의 투자액으로 보면 13위예요. 13위. 그 다음에 존경받는 업체 순위로 보면, 지금 제가 그걸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지 못한데, 이렇게 그렇게 크게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가 한국의 기업으로서 어떻게 커야만 되는지, 특히 이제 R&D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현대는 정보통신 기술을 빨리 잘 흡수해서 기업가 정신과 현대기아의 통합을 통해서 현대가 갖고 있는 유명 자원, 이게 현대 칼처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빨리 배워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
그 다음에 IQS라든지 이런 품질 성공, 경영의 성공 같은 걸 보여서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여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현대 기아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어떤 동반 발전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 위아라든지 다이머스 파워텍 같은 것들도 크게 발전하는, 그래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10년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하면 정몽배당 리더십, 정보통신 기술 발전, 현대정신, 종업원의 노력, 그 다음에 숨은 병기라고 해서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동반 진출해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 부품업체들이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 이런 데 같이 진출해서 굉장히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미래인데 올해 한 9천만 대 되는데요. 2023년 1억 2천만 대. 아니면 한 2030년 되면 1억 4천만 대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2,300만 대였는데 3,500만 대까지 2020년에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협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누가 그 많은 자동차를 만드느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겠느냐, 주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에 어떤 문제를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기술, 그 다음에 부품 구조, 뭐 딜러 이런 거를 쭉 얘기하는데 이게 제품 기술이 굉장히 많았던 때하고 생산 기술이 많았던 때하고 이거 아무것도 없었던 가솔린 자동차를 누가 빨리 잘 만드냐는 경쟁이 있어서 이때 유럽이 주도권을, 이때는 미국이 주도권을, 이때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졌다. 그럼 이후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건가 라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국이나 중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지금의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퓨얼셀이나 스마트 카드 같은 것들을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주도권을 잡는 회사로 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엉뚱한 회사들,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현대나 기아는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어차피 뉴 도미넌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제품을 누가 만들어내는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인더스트리 쉐퍼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미넌트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나갈 때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옛날에 냉장고가 나타나기 전에는 얼음 공장이었는데 냉장고가 처음에 해마다가 얼음 공장을 30년 후에 다 거덜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연기관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뭔가 구글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덜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하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연료도 되는 걸로 봤다면 누가 이거를 빨리 만들어내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형 자동차 같은 것들을 누가 도입하느냐라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크게 성장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GM이 1908년이고 30년 후에 도요타가 생겼고 현대가 30년 후에 생겼고 딱 30년 후에 중국 차들이 생겼어요. GM보다도 30년 늦게 만들어진 도요타가 2008년에 GM을 앞섰죠.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언제 도요타를 앞설 거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8년에 30년이니까 2038년에 도요타를 앞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2038년까지 가야 되겠냐? 그보다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희망인데 모르죠. 그건 현대자동차가 답해야만 되는 문제고 지금부터의 중요한 경쟁이다. 잘못하면 중국 자동차가 한국을 추월할 수 있는 업체 단위로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문제 제기를요. 이양구 박사라고 산업연구원에 있는 자동차 팀장께서 이거를 어떤 그 포럼에서 이거를 잘 정리를 했어요. 상당히 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없지 않은데 일본 경제신문에서 한국이 디자인 연비 상품점 때문에 원가 경쟁력, 그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 그 다음에 정부의 대정책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지금까지. 근데 모델 체인지 문제, 디자인 문제, 내수장 안정성 저하, 품질, 연비, 노사, 후계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일본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일단 귀담아 들을 게 좀 없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5위인데 3위권에 들어가는 게 1000만 대죠. 그게 폭스바겐, GM, 그 다음에 도요타인데 일단 올해 4위가 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같은 것들이 실제로 노조 문제, 그다음에 소비자, 그다음에 협력업체, 소액주주, 정책 위반자라는 것에서 있어서 어떤 그 갈등 같은 것들이 그런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잘 정리했는데요. 노동시장의 경직화, 그다음에 환율, 엔화 얘기하죠. 근로시간 단축. 근데 경쟁국들은 자동차 산업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경쟁업체가 구조 개편을 완료했다.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한테 원가 상승 압력으로 환경, 그다음에 연비, 안전 문제, 이게 이제 규제 얘기하는 거죠. 인건비, 원부자재, 물류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이런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대개 5가지로 정리했죠. 대우 환경, 국내 환경, 통상임금 문제, 환율, 그다음에 연비, 탄소 배출권, 경쟁력. 중요한 것들이 4번째인데요. 외국계 예산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지 부분에서 10가지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봐야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이런 거죠. 뭐 세계가 블록으로 하면서 TPP라든지 뭐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환경 변화다. 이게 뭐 한국한테 꼭 불리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FTA 하면 항상 한국은 자동차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제일 겁먹는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율 절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해외 판매라고 얘기하는 거가 환율하고 관계없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현대가 제값받는 것. 아까 얘기했던 퀄리티가 좋아져서 브랜드 밸류가 좋아져가지고 가격을 높였지만 계속 따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건 늘어나는 아주 좋은 선순환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수출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유의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까 10%에다가 올해 한 7%로 떨어지는 것도 엔화하고 관련되는 거에서 일본 차들의 가격을 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임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임금 동향을 시간당 달러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25달러, 한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데가 한 60달러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정돼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 이건 이양구 박사가 최근에 만든 자료인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폭스바겐이 전체 인건비가 매출액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게 11.35%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14.32%.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시간당 인건비가 우리가 25달러라고 그랬잖아요. 독일이 59달러.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거는 아까 거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얘기하고, 현대자동차가 유난히 높아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GM이 현대자동차 한 75%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좀 인덱스하게 분석을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크리티사이즈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인건비가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세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걸로 연결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가 가속화됐다, 뭐 해외 생산 늘리는 거, 현대, 기아가 중국이라든지 아는 다른 나라에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되겠죠. 뭐 지금 800만 대를 생산하는데 앞으로 1100만 대라고 그러면 한 3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30만 대짜리 공장은 10개 줘야 된다. 아주 그냥 되게 빠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뭐 연비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이거는 사실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차는 벌금 200만 원 받아 가지고 안 하는 차에 1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연비 문제라는 거가 심각한 그런 어떤 판매의 조회 요인으로, 수출 경쟁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국내 업체가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렇게 썩 잘 대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차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쟁 강점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거가 판매되고 있지는 않다. 대체적으로 아마 한 2020년 돼 가지고 본격적인 경쟁의 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충 매출액이 한 5.8%가 된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5.8보다 높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별로 어떠냐 그런 건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한 13조, 토요타가 한 10조, 다임러 모터 뭐 이런 데가 한 10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다, 포드, 닛산, BMW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대기아가 지금 1조 9천억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거는 집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현대 같은 경우에 한 3조 내지 3조 조금 넘는 걸로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어쨌든 이 비교에서 보면 현대 기아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야만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128개 업체 중에서 6개가 2000대 부품업체에 들어갔는데 부품 투자가 대개 한 대당 1200달러를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는 폭스바겐이 9조 5천억 유로니까 아마 13조 정도 되고요. 보쉬가 한 6조 원 정도의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중국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품업체. 그래서 부품의 연구개발 투자를 어떻게 늘리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될 수가 있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를 뺀 다른 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개 한 4.38%. 매출액에. 근데 현대가 3.73%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가 되는 게 현대 매출액이 한 130조거든요. 그러니까 130조 곱하기 3.7 이렇게 되는 반면에 다른 애들은 한 250조 되니까 그 곱하기 4% 하면 그게 이제 10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현대가 그러니까 많이 팔지만 전체 매출액으로 보면 적은 그런 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지박도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이 4.16%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1.72%로 그러니까 부품업체의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적다. 완성차의 1.65, 부품이 1.51. 그러니까 현대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 업체는 거의 연구개발 투자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은 그런 현상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예측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그 2014년에 와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마켓쉐어가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식의 현상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10.1%인데 반해서 현대 비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2.77%로 현대의 계열회사의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면에 비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다는 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현대 비계열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거는 앞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여력을 줄이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연구개발 투자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2035년 되더라도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84%. 그러니까 금방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굉장히 세게 갖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기른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카라든지 전기동력 스마트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협업 생태계를 해가지고 부품업체하고 완성차 업체, 그 다음에 부품업체끼리라도 아니면 완성차 업체끼리라도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아마 2020년 되면 실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 연구개발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누가 빨리 잘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경쟁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주행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 받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거는 핸드폰 받을 정도만 3분만 네가 좀 혼자 가봐라.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사실은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어떤 성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산업의 어떤 큰 변화를 갖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데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이런 거가 한국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경쟁 원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잘 그린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에서 배터리,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연료전지자동차로 어떻게 보면 이게 테크놀로지 퓨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의 융합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과학의 융합으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협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업체들이 업체끼리 나라끼리로 협력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개방적인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돼 가지고 아주 어떤 진검승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10년 동안 얼만큼 노력하는가가 앞으로의 강자와 어떤 그 리더들을 결정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로운 경쟁 환경에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거가 경쟁의 원동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외국계 자동차 회사 문제인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GM은 수출이라든지 유럽 판매가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오펠을 때려 엎어가지고 오펠에 한국 GM이 수출했던 것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오죠. 한국 GM이나 아니면 쌍용이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 그냥 현장 유지하는 정도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2020년까지 키로당 26까지 이게 지금 이제 민감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게 연비라고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차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지금 소나타 같은 경우에 12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타나 엑셀 아무리 만들어가지고 안 되고 연비가 한 40, 50 되는 거를 여기다 섞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나 아니면 퓨얼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자동차의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지금 당장 있는 자동차의 판매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쟁자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죠. 뭐 1강이었다가 2강이었다가 3강. 아까 얘기했죠. GM, 도요타, 폭스바겐. 제가 보면 도요타하고 폭스바겐 싸움인 것 같아. GM은 1등 그룹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이 세 회사들이 도요타는 90년대, 그 다음에 뭐 2009년, 폭스바겐도 90년대, GM 같은 경우는 2008년에 한 번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이제 그걸 리스토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사관계 원만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제품 중에서 소형차, 고급차, 친환경차를 계속 경쟁의 승부를 하면서 문제를 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낮은 단계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한번 세게 한번 얘기했는데 14조, 10조, 8조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판매가 연구개발에 대한 걸 한번 정리했고요.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게 얼라이언스를 하는데요. BMW하고 도요타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닛산, 포드, 다임러가 하고 있죠. GM하고 혼다가 하고 있고 그 퓨얼셀 같은 경우는 현대가 제일 앞서가 있어요. 근데 현대하고 폭스바겐이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아무튼 스탠드얼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협업 같은 것들을 좀 늘리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나고요. 현대자동차를 보면 작년에요. 되게 매출액이 한 130조, 전체 현대자동차 그룹이 230조 되죠. 달러로 했으니까 이익이 11조, 그 다음에 전체로 보면 20조. 현대자동차 뭔 돈으로 이렇게 땅 사냐 그랬더니 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24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현대하고 도요타 제가 비교를 쭉 했는데 리더십에 하나만 얘기하면 현대가 Centralized Charismatic Leadership이라고 얘기해 보면 Opportunity Seeking, Flexibility 뭐 이런 Risk Taking.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Decentralized Collective Decision Making. 그다음에 Risk Averting.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비교해 가지고 황제 경영, 주군 경영, 주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60년까지 14년까지는 빨리 따라가느냐는 거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정부가 위기를 조장했고 그 다음에 기업이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스피드 경영했다고 한다면 hereafter 리더가 돼야만 되는 그래서 산업이 혁명을 일으키는 미래자동차 기술에서 중국이 3,500만 대를 생산하는 그런 경쟁에서 그다음에 WTO하고 FTA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게 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New Dominant Design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보면 대외 환경 문제 때문에 수입차 증가되는 거고 가격 경쟁력, 영업이익 문제 생기는 거고요. 노사 갈등 문제, 통상임금, 그 다음에 연비 문제에 있어서 정책 혼선, 그 다음에 국내 업체의 대응이 이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 절대액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생산을 늘리겠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업체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하고 어떻게 하면 뭐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얘기하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경쟁력을 계속 높이면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산업의 불안 요인이라든지 뉴 더미넌트 디자인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곡점 상황에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차피 업체가 흡수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냉정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300엔이었을 때였다가 지금 이제 100엔이 안 됐을 때가 이게 90년의 어떤 위기였고요. 이걸 잘 극복하고 지금 이제 108, 120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N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N저저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됐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한다면 현대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얼마예요? 오늘 보니까 1,100원이 됐대요. 그런 상황에서 원고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부품업체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만 된다라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90년대 닛산이 적자가 났거든요. 왕창 적자가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닛산이 팔려 나간 거죠. 뭐 90년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토요타나 혼다는 적자가 안 나면서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90년대 초에 토요타가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레슨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 GM, 다임러 클래스라. GM은 적자가 여러 번 났고 그러다가 거덜났고 그 다음에 다임러 클래스도 적자가 났다. 그러니까 적자가 한 2번이나 3번만 나면 거덜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환경 문제를 환율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해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디베이트할 거가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을 지금 체제로 받아들이면 한 2조가 더 든다는 거예요. 대충 이제 하는 거로 보면. 그러면 작년에 이익이 한 9조였으니까 7조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9%에서 2%로 떨어진다. 그러면 7%로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7%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영업이익이 떨어졌을 때 부품업체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부품업체의 역량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기술 개발의 역량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우려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연비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기준을 혼선 없이 잘 대처하게 하는 거가 기업한테 어떻게 보면 크라이시스를 줘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클래시스를 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연비 측정 방법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2020년에 1km를 75g의 CO2를 발생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유가 75g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만들었는데 측정 방법이 우리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오버 레귤레이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정부가 좀 야단 맞을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자동차 산업이 한 15조쯤 되는데 10조 정도는 늘려만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5,500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 2조 정도로 높여라. 그 다음에 미래차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여. 산업연구원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건데요.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들의 영업이익률이 7, 8%인 반면에 비계열사들은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런 거고요. 올해 들어오면 현대자동차 계열사가 6.9%고요. 그 다음 비계열사가 2.5%라는 거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현대 비계열사들의 부품 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 투자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지금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은 뭐 열심히 따라왔는데 지금부터는 먼저 저질러가지고 새로운 뉴 도미넌트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전기차냐 연료전지냐 하이브리드냐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될지가 지금 불확정한 상황에서 경쟁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기술 전략의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적응하냐가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 왔다. 그래서 제품과 생산과 경영에
잘 활용한 거가 오늘날 한국자동차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라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통신 기술을 제품의 생산에 경영에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기아의 어떤 문제 해결에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피드 경영이었다면 스마트 경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을 보여야 될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이상의 생산과 판매 능력을 보이는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아주 그냥 되게 묵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 기아, 그 다음에 대우, 뭐 삼성, 쌍용 이런 식으로 천군백군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어야만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GM한테 싸구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르노한테 싸구려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 중국한테 팔아먹었다가 그 다음에 인도한테 팔아먹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SK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삼성전자 전부 다 내국인 지배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료전지 자동차라든지 미래자동차에 정부가 지원을 해라.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대기아한테 지원하는 거가 돼가지고 왜 재벌그룹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산업구조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는 내버려 두고 망하면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만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접근 틀인데요. 아주 패시미스틱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수익성의 저하를 갖게 되고 내국계 기업은 현대기아는 밖으로 나가고 외국계 기업은 감원 철수하게 되고 부품업체 이익률은 아까 2.5%에서 1%대로 하락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비계열사들은 훨씬 더 낮은 영업률을 보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고민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률이 감소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는 거가 썩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업체의 기술 개발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엔커리지하고 정부 자체도 높이고 규제 같은 거를 신뢰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면서 공정거래 생태계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고 미래 부품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요. 독일이 자동차에서 한 45조 투자하는 것 같아. 우리가 작년에 올해 한 5조 투자해요. 폭스바겐이 13조죠. 보시가 6조. 그 다음에 BMW가 한 5조 정도 되고요. 머르세데스 벤츠 5조. 그럼 이게 한 45조, 50조 되는 거예요. 독일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 해가지고 현대기아가 한 3조. 다른 완성차 업체가 1조. 이건 허수인데요. 이건 허수인데. 부품업체가 1조. 정부가 5,500억 그래가지고 지금 5조 하는데 이게 제가 보면 10조로, 미니멈 10조는 해야 된다. 현대기아가 5조로 높이고 완성차 업체는 1조 하고 정부가 2조를 하는 조건으로 부품업체한테 매칭 펀드를 요구해죠. 그래서 10조 단위 정도로 아까 폭스바겐이 한 회사가 13조라고 그랬는데 10조라고 해도 그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정부가 2조야만 된다는 얘기냐? 우리나라의 올해 연구개발 투자가 17조예요. 전체. 근데 지금 아마 한 3.5%를 자동차에다 투자하는 것 같던데 2.2%. 근데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세수의 전체 기여하는 거가 15%예요. 그러니까 세금 난 만큼 줘라. 그러면 15% 하면 2.5조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한 2조 정도 투자해서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서포트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정부가 해야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동통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기초기술 개발하고 업체가 이걸 활용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이동통신이나 이런 데서 외화로 벌어들이는 게 아마 100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외부 경제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좋으면 내가 사가지고 소비자가 좋은 그런 성격을 갖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한다면,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내 기업이라는 게 현대기업밖에 없어가지고 국내 기업을, 대기업을 왜 도와줘야만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746억 달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화 가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친환경 자동차가 지금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투싼이 1억 5천인데요. 정부가 6천만 원을 내요. 그러면 고객이 9천만 원을 내야만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왜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에 도움을 줘야만 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친환경 자동차의 문제는 다른 사람은 다 친환경 자동차 타고
나만 안 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공깃말 가지고 나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외부 경제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앞으로의 산업의 강약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못하면 이게 기술 선도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추격자가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삼성전자, 샤오미의 사례가 자동차의 경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거 얘기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크나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능형 자동차라는 어떤 미래 자동차 중에서 스마트카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뭘 해야만 되는가 하는데 저는 정부하고 업계가 스마트 자동차에 훨씬 더 많이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국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 한국의 스마트카를 세계적인 노미넌트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스마트카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자동차하고 전자업체의 전략적 협력이라든지 IT의 연구개발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같은 걸 도와주고 벤처 같은 것들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공헌한다고 해주면서 돈 많이 벌어갔듯이 우리가 중국에 앞으로 3천만 대 만들듯이 그때 한국의 스마트카의 기술을 팔아먹어서 중국이 많이 만들다 하더라도 돈을 한국이 좀 벌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 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게 아마 앞으로 5년 내 10년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어떤 국가 차원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 전략 연구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연구 역량을 모아서 그런 연구 같은 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거가 제가 갖는 생각이고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현영숙 교수님은 좀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 R&D 부분을 이제 보신 측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현대기아를 합쳐서 만일 뭐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구한다 그러면 진짜 세계적인 수준에서 비하면은 거의 맨 밑에 수준일 텐데 현대자동차는 어쨌든 그 낮은 비중, 낮은 금액을 가지고도 뭐 신모델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친환경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등은 못해도 대충 뭐 한 중간 정도는 지금 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뭐 우리가 그 세계 뭐 탑 수준으로 리드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R&D를 적게 들이고도 사실은 성과는 일정 정도 지금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특히 현대자동차의 R&D의 효율성은 세계 탑이다. 지금까지 이제 뭐 취약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그 R&D 부분과 더불어서 취약 부분으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품 쪽이 취약하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품질이나 뭐 어떤 그 성능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국 자동차 부품이 일정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그 많은 세계적인 OEM 그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 부품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조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상담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R&D 부분의 효율성하고 부품 부분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혹은 이제 현대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상당히 이 그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투명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강도를 가지고 뭐 그게 사실은 뭐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더라도 이게 양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업체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이제 그걸 보급하려고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 보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전기자동차도 보조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설왕설래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걸 보조금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대당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10만 대, 20만 대만 돼도 그게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그 다 국가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 때는 사실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과연 미래에 정말 도미네이트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하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게 사실 전기자동차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한창 뭐 이렇게 유행이 되다가 또 유행이 좀 죽다가 다시 또 유행이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경우들을 당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돈만 쓰고 효과는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도권 문제, 향후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다음에 주도권은 폭스바겐인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존에 했던 대량 생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 수요에 다양하게 대응할 것이냐.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과거에는 상충되는 문제로 생각을 했다고요. 폭스바겐이 생각한 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의 어떤 향방을 가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생각해낸 거는 이 공용화라는 거, 그러니까 부품 공용화, 그다음 플랫폼 공용화를 통해서 공용화를 하게 되면은 한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차대, 그 자동차 어떤 뼈대가 되는 한 플랫폼 만드는데 개발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서 생산을 여러 개 하는 많은 차종. 그래서 소형차도 만들고 대형차도 만들고 중형차도 만들어내면은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 소형차도 만들고 대형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파생차들을 많이 만들면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그래서 공용화라는 걸로 그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에 R&D 비용, R&D 효율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폭스바겐처럼 그렇게 공용화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떤 비용, 그러니까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용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플랫폼 공용화라든가 부품 공용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 현대기아가 합쳐지면서 늘렸던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들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는 이익의 원천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향후에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 공용화 수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도권이라는 부분에서 폭스바겐,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토요타, 그다음에 현대기아도 충분히 2020년이나 2025년이 되면 그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서 향후에 생산 캐파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친환경차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부분들에 대한 해법에서 그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부가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그걸 수출함으로써 어느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FCEV 같은 경우에도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환경차나 이런 스마트카 쪽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마더 팩토리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철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차 어느 부분을 갈 거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FCEV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기아차가 제가 어디 가서 듣는 얘기인데 현대기아차는 친환경차에 대해서 대응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조철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HEV 하이브리드는 이제 거의 승용 부분에 많은 차종에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되면은 이제 전용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HEV 하이브리드 전용차 지금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형태의 전용차들이 나올 거고 전기차도 지금 쇼라고 몇 개가 나오고 있고요.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HEV 그러니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도 내년 초에 지금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도 계획을 가지고 2020년까지 약 20종의 지금 친환경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FCEV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일 먼저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 북구 쪽에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향후에도 FCEV 쪽에서는 저희가 좀 주도권을 갖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어떤 게 주도권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옵션들에 대해서 다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기업체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베 정부에서 나온 게 수소사회 건설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소사회 건설의 가장 큰 게 바로 수소연료 전기차입니다. FCEV.
제가 보기엔 일본 정부는 HEV 쪽에서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나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도요타가 내년부터 지금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보너스 말러스 제도라고 해서 이 CO2 배출을 적게 하는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PHEV 중심으로 해서 폭스바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마다 그래도 중점이 되는 그런 친환경차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수소 연료 전기차에 대해서 연구개발 쪽을 강화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현대기아차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2.5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부품업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구개발 쪽을 도와주는 방식이 좀 뭐 그런 방식을 택하면은 그런 여론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부품업체 쪽 문제는 연구 인력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개 부품업체들이 이 시골 지방들이 많고 그다음 임금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연구 인력 자체를 구하는 거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연구 인력 구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크게 대학에 대한 투자를 더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대기업, 그다음에 산학연 형태의 어떤 그런 연구 센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환율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큰 게 지금 최근에 환율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서 판매를 하면은 환율 문제는 당연히 뭐 해피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해외 생산을 계속 늘려왔고 지금은 해외 생산 비중이 50%, 60%를 넘어가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내성들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내년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엔달러 환율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지금 120엔까지 갔고 내후년에 130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해외 시장에서 일본 업체하고 저희가 이제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사정에서 일본 업체 부분이 최근에 보면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투자 부분에 상당히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그걸 다 그쪽으로 쏟아 넣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값받기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경우에 환율 문제는 이제 원달러 환율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달러 문제는 한전의 문제가 아니고 원엔 환율 이 문제가 가장 될 거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930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시면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이제 내후 위안이다 이 말씀은 한번 하셨는데 그것처럼 지금 현황을 지금 분석해 보면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가장 어려운 때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추락할 수도 있겠다. 빠르게. 그런 위험이 여러 가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일단 살펴보면은 이 수입차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띄지만은 수입차 점유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1% 이상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승용차, 우리는 승용차 가지고 점유율을 치는데 15.4%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서울 시내만 치면은 한 3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권에는 뭐 50%까지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거를 이제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유율이 이미 30%를 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마케팅 인사이트라고 우리 국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몇 년 내에 수입차 점유율이 적어도 27%까지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실증 조사가 나와 있어요. 2020년까지, 뭐 5, 6년이면 바로 도래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그 매출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이 뭐 외국계 3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기아도
말하자면 변방으로 밀려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수출 측면에서 보면은 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로 그 엔고가 확 진행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수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하고 또 자율 수입 규제가 있어가지고 물량 규제가 있으니까 수출 못했어요. 이 틈을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이 잘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서 지금의 이 기반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엔저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뭐 120엔, 130엔 달러당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심각하게 됩니다.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지금 우리 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차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입니다. 일본 차가 올라가면 한국 차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그 영향이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럼 심각해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한번 과거 10년간의 이 원가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 증가율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임금 증가율은 9.2%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자동차 산업이 굴러왔는지, 그러니까 경쟁력을 까먹었던 거죠. 그동안 10여 년간의 경쟁력을 까먹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 완성차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완성차 제조에서는 부품 제조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향후에는 사실 좀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의 그 리스크가 있는 거를 좀 요약을 하면은 노조 문제에 있어서 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원고 엔저 이게 더 진행되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정부 정책도 사실은 우호적이지 않은 정부 정책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심각하게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GM은 안 받아들이는데 현대는 왜 안 받으니까 그러면 현대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현대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올레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20%라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20% 높인 걸 누가 했느냐? 노조하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높인 거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높아지는 거에 어떤 전가를 부품업체, 그것도 현대 부품업체가 아닌 부품업체에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2.5% 낮아졌고 앞으로는 더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려한 것처럼 그런 부품업체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낮아지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의 어떤 부품업체하고 경쟁해서 기술 앞으로 경쟁해서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좀 싸게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다는 거는 뭐 해결한다 하더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부도나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지금 안 알려져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제 부품업체들이 서바이벌 하긴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기술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지금 당장 공급하는 문제도 되지만 미래 자동차의 개발에 있어서 여력 같은 것들을 소진하는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제작 잡아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2020년에 진검승부를 할 거예요. 사실 2020년에 한국이 중국한테 깨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대개 엔진 기술을 독립해가지고 자립하는데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이 엔진 기술을 우리가 30년 걸렸는데 뭐 3년 만에 뭐 한다. 그건 못해요. 누구든지 뭐 어떻게 보면 패스트 밴던스 뺑뺑이 돌아야만 되는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이 뭐 자동차 산업 한국을 따라오는데 뭐 2, 3년이면 그건 안 해요. 엔진 기술이야지 이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중국도 새로 해야 되고 우리도 새로 해야만 되는. 중국은 근데 전기 자동차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 오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요타하고 현대 같은 데는 퓨얼셀 같은 거 하는 거고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퓨얼셀 하다가 전기 왔다 갔다 해서 모르는데 그건 사실은 이건 전략적 어디에서 경쟁할 거는 정하기 때문에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기 자동차로 했더니 맞았다. 아니면 이게 퓨얼셀로 해서 맞았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움직이는 함대에서 한포 사격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뭐가 표적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이거를 정해야만 되는 그런 리스크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내심은 현대자동차나 한국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전환점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적 변곡점이 저는 2008년부터 지금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정해질 거다. 근데 지금의 조짐으로 보면 낙관할 수가 없다. 저는 굉장히 낙관주의자인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해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솔직한 그런 생각이에요. 뭐 구글에서 그 셀프 드라이빙 카 하시는 건 알지만 그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17년이면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무인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하고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앞차 쫓아가기 모드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진짜 가는 게 아니라 앞차만 쫓아가는 거죠. 뭐 이런 식의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 주차만 해준다든가 뭐 주차장 들어가서 주차만 맡겨버리면 안 되는가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상당한 이제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자동화되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가 준비되느냐 그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앞차하고 연결하고 뭐 교통 인프라 신호등하고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런 식의 것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또 자동차 내부에서의 부품 간의 연결도 또 굉장히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이 어떤 부품이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뭐 옵티미제이션 한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잘할 수 있는 거는 IT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던 사람들이었고 뭐 이런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삼성이 잘할 거라고는 저 생각 안 하는데 아까 IT 하는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오픈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요. 인노베이션도 일어나고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실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노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거가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완전히 그냥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뭐 그게 과연 될까? IT 하는 사람이 뭐 하나 해보고 싶을 때 그거 시스템에 가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환경이 되는가? 차라리 난 구글이 그 하는 게 전 오픈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픈 오토모티브 얼라이언스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핸드셋 한 거 마찬가지로 구글 안드로이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고 야 모두도 와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데 우리 여기서 젊은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현대 가서 테스팅 할 건가 안 할 것 같아요. 구글 가서 할 것 같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우리 그 현대자동차가 경쟁력이 있을까 아주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면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스마트카 디지털 혁명 이런 쪽으로 좀 이거는 좀 정부가 투자를 아마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자들이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거기 부품 회사나 이런 데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차를 사느냐 하고 이제 동호회 여러 곳에서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제가 문의가 폼 때문에 사는 거냐 했더니 그렇지만은 않다. 국내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대차에서 보면 엔진에서 연비가 지금 그 수입차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CC당 마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미션에서 그 듀라빌리티하고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토크 컨버터 같은 데서. 그리고 바디에서 무겁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제동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서페이스 피니시에서 보면 중급 미만 차는 아직도 한 5년 내지 7년 되면 녹이 쓸어요. 소비자들이 사실은 불만은 이런 건데 현대가 알면서도 안 해요. 또 현대에서는 야 우리도 그럼 외제차 같이 비싸게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 하는데 사실은 그 가격 가지고 잘 만들어야 그게 기술이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보면은 자동차가 이제 발전하려면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들었지 현대만 있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장에 매기 같은 존재가 필요해요. 지금 튜닝카 같은 차들이 뛰려 그래도 국내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차나 튜닝카는 기존 자동차 메이커 아니면은 만들어서 로드 테스트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 거 외에 새로운 기술 발전을 할 원천적으로 다른 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정책적으로는 개인이 만든 차도 시내에서 미국하고 독일 같이 그냥 정비소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주행하면서 할 수 있게 해야 기술 발전하고 내나 또 기존 업체들도 같이 따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도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마 코스 경쟁력에서는 인건비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걱정된다는 얘기 하신 것 같고, 기술 경쟁력에서 R&D 얘기를 하시면서 R&D 투자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브랜드 관점에서 약간 미슬리딩한 게 조금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세계 5위고 그다음에 브랜드 파워로 세계 7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이, 저는 이게 그 내수 판매하고도 연결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판매 중에서 브랜드로 인한 그 이익이 어떻게 해서 잡혔기 때문에 7위까지 갔느냐, 결국은 현대차가 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잘 고장나지 않는 좋은 품질의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품질 대비 가격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내수 시장에서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연비가 세계 최고다, 이 차는. 이런 것에 의해서 브랜드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엔진 파워가 정말 좋다, 그래서 이런 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라든지, 정말 차의 디자인이 정말 뛰어나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어느 하나 사실 확실한 이미지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품질 대비 가격이에요. 가격 대비 품질,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미스리딩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브랜드 파워 7이다 그래갖고 앞에 6개 딱 해놓고 7번째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내수시장에서 막 올라오는 차들은 그 앞에 있는 6개 말고 다른 많은 외산차들, 그렇게 치면 그 차들은 브랜드 파워가 전 세계에서 7위 아니라 뭐 10위권에도 못 드는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부족한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훈 교수님, 뭐 그런 게 좀.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 중에 누가 리더가 되느냐? 나는 그 다음에 기존의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에서 리더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기득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연구개발하는 패턴이 아니고 획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이스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정말 그 연구개발 투자를 IT 부분에 획기적으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돈을 많이 쓰는 만큼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IT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란 만큼 굉장히 많은 인재를 뽑고 양성하고 하는 거가 지금 하면 아마 5년이나 10년 내에 그때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요. 그건 뭐 분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